올림푸스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여기는 칼리스토를 보자마자 머리끄댕이를 딱 잡고 그대로 집어던져 버려요. 어머머. 그러니까 이제 떼굴떼굴 굴러갔을 거 아니에요. 너 일로 와. 일로 와가지고 막 때렸지. 밟고. 막 밟고. 어머. 이게 어머. 네? 밟고. 네. 맞아요. 네. 네. 별자리 신화가 갖는 의미가 따로 있는 걸까요, 교수님? 옛날 사람들은 우리처럼 밤이 되면은 TV를 보거나 무슨 책을 읽거나 그럴 수가 없잖아요. 불이 네.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제일 잠이 안 오면 볼 수 있는 게 하늘일 테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별들이 그려지는 어떤 모습이 있을 테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물어보겠죠. 저건 뭐 닮았다 또는 저건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엄마 아빠나 어른 입장에서 이거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하면서 저런 이야기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느 나라나 가면 그 나라에 맞는 별자리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남아있는 별자리의 표준처럼 된 게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의 별자리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서 어떤 것까지 읽을 수 있냐면 천문학계에서도 모여가지고 이 별자리의 이름을 정하자 그러면서 정할 때 대체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따온 그 별자리 이름으로 짓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왜 서양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로 할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세계 문명사의 흐름 속에서 서양이 갖는 힘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는 걸 하나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로 가면은 별자리가 된다는 것은 대체로 이제 영원한 불멸성을 얻는다는 것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어떤 뛰어난 업적을 세운 영웅이라든가 아주 애틋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라든가 이런 대상들을 불멸의 존재로 만든다는 의미가 있어요. 제우스의 사랑을 받은 칼리스토랑 아라카스의 이야기도 그렇고 그래서 작은 곰, 큰 곰 자리가 됐고 저거는 제우스의 사랑이 표현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헤라클레스도 나중에 영웅으로서 죽게 되는데 제우스가 하늘의 별로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의학의 신이라고 알려지는 아스클레피오스도 제우스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벼락을 던져 죽여요. 근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개를 다시 살려서 하늘의 별자리가 되게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우스에 대해서 아까 분노를 너무 많이 표현했잖아요. 제가 이제 저번 편부터 지금까지 자꾸 제우스를 변호하는 것 같아갖고 저도 위협이 느껴지는데 저 이야기를 그냥 신화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면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자리가 고대 시대에 갖던 의미는 굉장히 크거든요. 뱃사람들이 그 방향을 잡을 때 표준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요 두 자리만은 항상 하늘에 떠 있으니까 뱃사람들이 1년 내내 다니면서 그 길잡이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을 펴서 벼랑을 긴 게 단지 칼리스토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껴가지고 욕망을 못 참아서 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세계의 통치자로서의 제우스를 한번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들 그리고 특히 배를 탄다는 건 당시 목숨을 걸고 한 모험이나 그 경제적인 활동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지침을 주기 위해서 하늘에 고정된 별자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제우스가 또 더 큰 걸 봤네요. 그러니까 제우스를 굳이 변호하자면 네, 제우스는 다 계획이 있었다. 이런 걸로 우리가 근데 다 자기가 비슷한 사람을 이해하듯이 얼굴이 잘생기시고 제우스 그게 있으니까 제우스 편에서 제우스 더 입장에서 설명을 변호하시는 것 같아. 잘해주시잖아요. 아니 느낌이 제우스로 보여요. 이제 점점 그쵸? 네, 점점 예. 근데 교수님 저는 이제 같은 여자로서 칼리스토 편에서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고 정말 나는 권리가 없는 건가 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여성들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나 인권은 어땠나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전통적인 해석 방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 신화 자체가 우리 세상을 비추는 거울처럼 그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야기에서 칼리스토 억울하잖아요. 왜 저런 이야기를 만들었냐? 그럼 정답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그런 여성이 많았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권력자에게 당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나요? 지금도 제우스 같은 놈이 있잖아요. 자기가 가진 권력과 자기가 가진 돈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고
억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사람이 없지 않죠. 지금도 많잖아요. 그렇죠. 꼭 제우스 같은 놈들이 있어. 아, 그러면- 제우스. 그러니까 네. 뭔가를 제압한다는 그런 느낌도 나지. 제우스. 네, 그러니까 저 이야기 속에서 왜 저렇게 억울한 이야기를 담았지? 아, 못된 얘기네라고 비판하면서 잘 생각해 보면, 근데 저게 우리 사는 인간들의 삶의 실상 아니야? 일종의 상징과 이야기를 가지고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고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고발하고 비판의 기능을 또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다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측면도 제우스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 좋은 측면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당신 권력자라고 해서 이렇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두 개를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비리나 불편한 사실은 고발로 보면서 이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느냐는 어떤 이상과 모델을 그려주는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개를 볼 때 현실을 직시하면서 새로운 이상을 꿈꿀 수 있는 지혜를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림을 보고 나니까 약간 아르테미스 이러면 뭔가 정숙하고 청순하고 좀 고요하고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오히려 한 성격 했을 것 같은 느낌이 탁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을까요, 교수님? 그렇죠. 지금 잘 보신 것처럼 정숙하고 단정하고 깨끗한 모습도 있지만 굉장히 단호하고 강력한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가장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이제 니오베라는 이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7명, 딸이 7명, 그 14명의 자식을 데리고 존경을 받고 살았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뭘 봤냐면 사람들이 레토 여신을 막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레토한테 이 니오베가 질투를 해요. 아니 레토 여신이 뭐 잘났다고 사람들이 저렇게 열광하나. 그리고 레토는 달랑 자식이랑 둘밖에 없잖아.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잖아. 네. 근데 난 14이나 있어. 어... 그러면서 막 그 잘난 척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레토에게 경배하는 사람들한테 야 레토한테 그렇게 할 거에 7배를 나한테 경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오만을 썰었어요. 그러니까 레토가 굉장히 자존심 상했겠죠. 예. 그런 이야기를 이제 아들 딸에게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모욕을 당했다. 그러니까 아르테미스가 참지 않고 아니 어머니를 모욕한 자가 누구냐. 그치. 그러면서 이제 니오베를 찾아가 갖고 아폴론과 아르테미스가 화살을 잘 쏘잖아요. 화살을 쏘갖고 그 14명을 다 죽여버려요. 와. 와, 그리고 이 니오베는 자식들이 하나씩 죽어갈 때마다 얼마나 가슴 아플까. 그 가슴 아파하면서 그럼 자기 오만을 후회하면서 레토 여신이여 아르테미스 여신이여 저를 용서해 주소서 하는데도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화살로 다 죽여버리고 니오베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염없이 울다가 돌로 변했다 뭐 이런 전설이 나옵니다. 근데 돌로 변해서도 그 슬픔을 참을 수가 없어서 계속 눈물이 흐르는 셈이 되었다. 샘. 예. 아, 그 이제 보통 바위도 그냥 바위로 볼 게 아니구나. 샘도 그냥 샘이 아니야. 이제 조심해야 되겠어. 모든 게 어떻게 변신해서 거기에 개가 됐는지. 곰도요, 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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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은 항상 그 교만이 제일 무섭군요. 네. 겸손해 이제 잘 될수록 우리 이뻐도 항상 나는 안 이뻐, 나는 괜찮아, 사연 언니가 더 이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상상하게 그렇게 하는 거야. 나도 진짜 이제 이쁜 사람들을 진짜 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되겠고 다 하나씩 알고 보면 속으로 다 사연이 있어 진짜 그죠? 오늘 정말 많이 배워요. 근데 진짜 중요한 말씀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인들이 그렇게 세상 곳곳에 사연을 심어주는 거잖아요. 네. 이야기를 하나 만들면서 보이는 모든 것에 이야기를 하나씩 심어줌으로써 세상을 좀 더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또 만들어준다고 볼 수 있죠. 네, 이 세상에 이제 노사연은 없다. 네, 노사연이 노 없어요. 사연은 없다. 노사연은 노사연은 없어. 그 너도 뭐가 됐다가 나로 왔는지. 너도 누구니 너? 야. 이번 스토리는 뭔가 실제 세상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일단 제우스를 옹호하기 전에
제우스에 대한 비판적인 거를 넣는다면 당시 권력자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것이었다. 이런 걸로 하나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뭐 전 세계적인 어떤 필독서처럼 또는 교양처럼 이렇게 얘기될 수는 없을 테고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헤라가 질투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특히 이제 헤라의 상징 자체가 가정도 가정이지만 결혼이잖아요. 그 결혼은 신성한 것이다라는 의식을 헤라라는 존재에다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입힌 거죠. 그러니까 헤라가 화를 내는 이유는 신성한 맹세를 어겼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공적인 그 응징의 집행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인 응징 속에서도 굉장히 사적 감정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라의 분노는 공분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결혼을 얼마나 소중한 것으로 생각했는가. 결혼을 했으면 상대에게 충실하라. 그렇지 않으면 헤라가 노하리라. 헤라가 얼마나 끝까지 이걸 응징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로 들은 아이가 커가면서 나중에 자라났을 때 헤라가 어딨어? 무슨 암소로 변해? 무슨 눈이 100개야?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그건 지울 수 있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윤리적 메시지는 계속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제우스의 변론으로 네네. 들어가겠습니다. 제우스. 제우스는 다 계획이 내가 이해를 있었다. 잠깐. 이건데요. 저 이야기 속에는 이제 그리스인들이 역사를 어떻게 보고 싶은가라는 욕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제우스가 이제 이오를 선택한 데는 저 여인과 내가 관계를 맺으면 이 세상에 문명을 만들어낼 훌륭한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그동안의 모든 애정 행각은 사실은 신과 신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세계 우주 전체를 지배할 때 필요한 어떤 요소들을 만들기 위한 협력자를 얻은 거라면 이제 인간 세계에도 내 뜻을 펼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내가 가서 막 만들면 그게 얘기가 안 되니까 어떤 인간이 활약을 해서 무언가 문명을 만들어내는 이야기로 만들어야겠죠. 제우스가 선택한 건 이오였고 이오가 이렇게 떠돌면서 그러니까 이탈리아랑 그리스 위쪽으로 넘어가서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이집트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오가 이집트 신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시스 여신이 되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집트 신화 보면은 신들의 모양이 동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이시스 여인이 바로 암소 모양으로 돼 있고 가장 중요한 신 중에 하나로 대접을 받고 있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걸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굉장히 그리스 중심적으로 역사를 왜곡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지금도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이집트 문명이 북상해서 그리스 문명에 상당히 도움을 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리스인들은 그걸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 우리 동네에 이오라는 여인이 암소로 변해서 저쪽에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집트 문명도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인들의 국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스인들은 세상이 모두 그리스에서 시작되고 그리스로 만들어지고 그 모든 것의 뜻을 이룬 자가 제우스다 이런 거죠. 어쨌든 제우스가 인간과 사랑을 나누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그리스와 그 주변 문명을 만들어내기 위한 중요한 인물을 낳기 위해서 인간 세계의 문명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과 사랑을 나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막장과 그 속에 담겨 있는 제우스의 깊은 뜻을 왔다 갔다 하면서 즐기고 배우고 이런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수님 저 근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유럽 문명도 그러면 저렇게 탄생이 된 건가요? 이제 이오의 고손녀가 있어요. 고손녀. 고손녀요? 그러니까 이오가 낳고 나서 그러니까 증손자가 있는데 증손자가 그 권력 투쟁 속에서 내가 여기 있다가는 그 왕권을 못 잡으니까 난 떠나겠다. 그래서 독립을 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떠나가지고 페니키아 쪽으로 가요. 자리를 잡고 왕 노릇을 하는데 이제 딸이 나온 거죠. 그 딸의 이름이 에우로페예요. 많이 들어봤어요. 한번 써주실래요? 에우로페. 에우로페요? 네. 유럽이네? 네. 유럽을 쓰면 우리 유럽이라고 읽지만 그냥 발음 끼워대를 어머, 보면 에우로페가 되잖아요. 네. 그 에우로페라는 공주로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우스가 또 보고 쟤다. 그러면서 또 노린 거예요. 제우스가 자기 모습 그대로 다가갈 수가 없거든요, 인간들한테는. 왜냐하면 번개의 신이고 이 광채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자기를 노출시키면 상대가 녹아내려요. 죽을 수밖에 없어서 항상 변신을 하게 되는데 요번에는 뭐로 변신을 했냐면 황소로 변신을 해요. 그 황소가 돼서 에우로페가 동료들과 놀고 있는 데로 싹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두렵겠죠. 등치도 큰 황소가 왔으니까. 근데 에우로페는 굉장히 그 호기심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다가선 거예요. 웬 황소지? 왜 이렇게 잘생겼지? 그래서 이렇게 쓰다듬는데 저항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쓰다듬을 달라는 듯이 막 들이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황소가 자리를 낮추더니 마치 등에 올라타봐 이런 식으로 낮춘 거예요. 에우로페가 올라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서면서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궁극적인 종착점이 어디냐면 크레타 섬이래요. 크레타 섬에 도착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에는 이때 제우스가 황소로 변해서 에우로페를 태우고 돌아다닌 지역이 지금의 유럽이다. 유럽이 유럽 연합을 EU를 이루고 있잖아요. 네. 자문이 그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로 합해야 되나? 그 근거를 찾자. 그러면서 근거로 찾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저 에우로페 신화였대. 야, 우리 이 에우로페의 발자취를 같이 했잖아. 사건을 하나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서 마침내 이제 크레타 섬에 도착을 해서 자식을 낳는데 셋을 낳아요. 그 중에 하나가 미노스라는 왕이에요. 미노스가 굉장히 똑똑하게 세상을 잘 다스리고 그 왕국을 건설하고 문명을 만들었으니 그 문명의 이름을 미노아 문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문명이 유럽 문명의 그 원초적인 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우스는 지금의 서양 문명을 만들기 위해서 에우로페라는 여인과 사랑을 나눈 거죠. 헤라의 그 견제에도 불구하고 문명을 만들기 위해서 자식을 낳고 네, 더 그 넓히고. 모든 고통을 감수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헤라는 그런 와중에도 결혼이라는 규칙은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헤라와 제우스의 그 많은 막장적 이야기는 고대 세계에 있었던 권력지향적 가치와 사랑과 결혼을 지향하는 여성적 가치의 충돌 이런 걸로 또 해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헤라의 몫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냥 냅두지 않은 거. 음. 그래서 또 세상이 만들어지고 돌아가는 거야. 맞아요. 세상은 도는 거야. 제우스도 내가 좀 이해를 하겠어요. 오늘 되게 새로운 발견을 한 게 저희 아이가 천문학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목성, 행성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목성을 돌고 있는 위성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목성에 돌고 있는 위성들의 이름이 칼리스토, 이오, 에우로페 그 이름이 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요? 네, 네. 목성이 영어로는 주피터라고. 주피터, 네, 제우스의 영어 제우스 이름이 주피터야. 주피터예요. 그래서 그 제우스를 돌고 있는 위성들의 이름이 이 여인들의 이름인 거예요. 헤라는 없지? 헤라는 헤라는 없지, 거기서. 위성에. 네, 위성이 없네. 헤라. 헤라 위성이 없어. 그 정말 재미있는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천문학자들이 만원경이나 천체를 관찰하면서 제일 큰 이제 목성을 신의 이름을 붙여서 주피터, 제우스라고 이름을 붙였고 천문학자들이 하나씩 위성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름을 어떻게 붙일까요? 그 이름을 아무렇게나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문학자가 어렸을 때 배우고 재미있게 익혔던 그 신화를 거기다 갖다 붙인 거예요. 야, 저건 칼리스토라고 그러잖아. 아, 너무 획기적이다. 진짜. 너무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신화를 없이는 세상을 이해하기 힘드는구나. 맞아요, 진짜. 적어도 이제 서양 문명을 완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완전 밑거름이네. 그럼 이오는 정확하게 그 ним프인가요? 이게 좀 그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를 영웅이라고 그래요. 히어로요? 네. 어. 히어로가 헤로스라는 그리스 단어에서 왔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헤로스, 즉 히어로의 어원이 되는 헤로스는 생물학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영웅 중엔 찌질한 놈들도 되게 많고 사악한 놈들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그냥 반인 반신이면 그냥 걔를 전부 헤로스라고 불러서 그래요. ним프는 신과 신 사이에서 나긴 했는데
이 신의 급이 좀 떨어져요. 그럼 6두품, 5두품, 4두품 이런 뭐 식으로 그런 급이 거 이게 있군요. 신들에도 급이 있어가지고 올림포스 12신이 있고 거기에 끼지 못하는 신들이 있고 그보다 하급신 그러니까 지상에서 머무는 신들 그리고 상급신과 하급신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를 그 님프라고 그러는데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고를 당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아까 아르고스가 죽은 거 있죠? 아르고스도 신적인 존재인데 죽거든요. 분명히 신적인 존재인데 죽는다. 그런 존재를 상상한 게 이제 님프고 님프는 대체로 숲속이나 강이나 샘물이나 이런 데 산다고 전해졌어요. 자기가 정확하게 신인지 님프인지를 알긴 알아요. 그렇죠. 예, 자기 존재는 내가 알죠. 죽을 수 있구나를 아는군요. 그렇죠. 그럼 우리말로 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적절한 표현이 좀 없어서 번역어가 없으니 외래어를 그대로 쓰자. 이것도 좋은 자세지만 저는 좀 과감하게 요정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님페랑 요정은 그 역할이나 뭐 모양새도 다르고 엄격하게 따지는 분들이 요정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그럼 앞으로 저희 세계관에서는 그냥 그 님프를 편하게 요정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일단 여기서 합의하고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넘어가도 되는 거죠.